안녕하세요. 오늘은 생산자 행동 다섯 번째 시간으로 이제 과점 시장 모형 중에서 이제 호텔링 모형이랑 스타켈버그 모형을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과점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앞서서는 이제 쿠르노 모형, 베르트랑 모형 봤었고, 그 다음에 스타켈버그 모형, 이번에는 호텔링 모형, 스타켈버그 모형을 볼 건데, 이렇게 다양한 모형을 보는 이유는 현실에서의 경쟁이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 복잡한 경쟁의 일부분들을 이렇게 잘라서 그 특징들을 이렇게 모형화 해가지고 우리가 그 각각 부분들을 좀 잘 이해함으로써 좀 더 전체적인 그림을 잘 이해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모형이 딱 이게 맞는 모형이다 이런 거보다는 어떤 상황에선 이런 모형이 좀 더 그런 좀 더 타당하고 다른 상황에선 좀 다른 모형이 좀 더 그 현실의 경쟁의 특징을 잘 캡처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양한 모형들을 다 이해를 하면서 좀 더 현실의 경쟁의 복잡함을 잘 이해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다양한 모형들을 이해를 함으로써 이 어떤 이 모형을 우리가 다루는 그런 연습을 좀 더 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조금 바뀌었을 때, 그 어떤 새로운 그 효과,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효과들을 이렇게 모형을 풀고 균형을 한번 도출해 봄으로써 우리가 어떤 가정의 변화, 이 어떤 모형에서의 우리가 여러 가지 가정들을 하는데 그런 가정들을 조금 바꿨을 때 어떻게 이 결과값, 우리의 예측치가 바뀌는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호텔링 모형과 스타켈버그 모형을 보려고 하는데 이제 다시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 모형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면 꾸르노 모형 같은 경우는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이 동시에 수량을 생산량을 결정을 하는 것이고 벨트랑 모형 같은 경우는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이 동시에 가격을 결정한다. 이게 당연히 현실에서는 꼭 이렇지가 않죠. 현실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 조금씩 차별화되어 있고 정확히 동일하지 않은 그런 제품들을 뭐 가격을 결정할 수도 있고 수량을 결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 결정하기도 해요. 그런 현실에서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현실을 그대로 이해하는 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최대한 단순화해서 모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해를 하고 싶은데 그 중에서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만 이렇게 이렇게 뽑아가지고 우리가 모형들 만들어서 이렇게 다양한 모형들을 우리가 만들어 본 거죠. 이번에 볼 호텔링 모형은 베르트랑 모형이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호텔링 모형을 그냥 크게 베르트랑 모형의 일부로 베르트랑 모형의 어떤 특수한 케이스로 그렇게 보기도 하지만 엄연히 이 모형은 좀 다른 모형이고 그래서 이 모형의 특징은 베르트랑 모형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특징은 이 차별화된 제품을 고려를 한다는 거예요. 이 가격 경쟁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베르트랑 모형이랑 동일하지만 이 호텔링 모형의 특징은 이 동일한 제품이 아니라 차별화된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을 고려를 한다는 것이 이제 호텔링 모형의 특징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켈버그 모형은 이 제일 중요한 건 이 앞선 모형들을 다 이제 우리가 스타켈버그 모형 버전으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꾸르노 베르트랑 호텔링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제일 기본적인 형태에서는 동시에 의사결정을 하는 모든 기업들이 다 한꺼번에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모형인데 이 스타켈버그 모형 같은 경우는 이 기업들이 순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모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꾸르노 모형에서도 이런 순차적인 의사결정을 고려할 수 있고 베르트랑 모형에서도 순차적인 거 고려할 수 있고요. 호텔링 모형도 이제 그냥 한꺼번에 의사결정하는 거 그리고 순차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거 그 두 가지 버전을 다 고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타켈버그 모형이라고 하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순차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과점 시장 모형이다. 이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굉장히 다양한 버전의 스타켈버그 모형이 있는데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함께 볼 거는 이제 꾸르노 모형 버전의 스타켈버그 모형을 볼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이 순차적으로 수량을 결정하는 그런 모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텔링 모형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가 0과 1 선분 위에 균등하게 분포를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어, 수요도
도출원 이 효용 극대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수업할 때 가장 앞부분에 7개 강의 6개 강의였나요? 아무튼 그 강의를 통해서 제가 이 미시경제학을 공부를 할 때 가장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것들을 가장 먼저 제가 얘기를 하고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효용극대화라는 개념이었고 그 효용극대화를 통해서 수요함수를 도출하는 그런 엑서사이즈를 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이런 비슷한 가정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0과 1 사이의 선분 위에 균등하게 분포를 하고 그래서 이 소비자들이 최대 한 단위의 제품을 구매를 한다고 했을 때 이 가격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구매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구매를 하지 않아서 어떤 선형 수요함수를 도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약간 비슷한 그런 가정을 하는데 여기서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 0과 1 사이의 이 0과 1 사이의 선분 요 선분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앞에서 그 했던 거랑 좀 달라요. 전에 이제 그냥 수요함수 이렇게 우하향하는 수요함수를 도출하기 위해서 제가 그 0과 1 사이에 어떤 소비자들을 분포한다라고 했을 때 그 0과 1의 의미는 그 제품을 소비함으로써 그 소비자가 얻는 효용의 크기 자체를 0과 1 사이에 분포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1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제품을 소비함으로써 굉장히 큰 효용을 얻는 사람들이고 0에 위치한 사람들은 이제 그 제품을 소비해도 아무런 효용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사람들의 효용 자체가 그렇게 0과 1 사이에 분포한다라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0과 1의 의미가 뭐냐면은 그냥 두 가지 제품이 있을 때 그 두 가지 제품을 각각 얼마큼 좋아하는지 그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분 자체는 어떤 거리를 물리적인 지리적인 거리를 표현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해변 위에 사람들이 촘촘히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어떤 그냥 쭉 일자로 늘어선 어떤 도시 를 생각을 할 수, 마을 같은 걸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어떤 지리적인 공간 안에 쭉 분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 지금 0과 1 선분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0과 1 선분의 지리적인 거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기서는 또 혹은 취향의 분포가 취향 같은 거를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매운맛이 한쪽 굉장히 매운맛이 한쪽 끝에 있고 굉장히 순한 맛이 다른 쪽 끝에 있을 때 0과 1 위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균등하게 분포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매운맛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좀 그냥 매운맛도 좀 좋아하고 순한 맛도 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순한 맛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그런 취향을 표현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취향이든지 지리적 거리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게 경작자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서 요 방법 자체는 굉장히 널리 쓰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취향이든지 어떤 경제적으로 중요한 어떤 그런 파라미터들이 있을 텐데 그런 특성들의 분포를 이런 어떤 공간 위에 표현하는 것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흥미롭고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 선분 자체를 뭐 우리가 호텔링 라인, 호텔링 선분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호텔링 선분 위에 이제 소비자들이 이렇게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소비자는 제품을 최대 한 단위 구매합니다. 아예 안 살 수도 있고 산다면은 한 단위를 구매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의사결정은 두 개의 기업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기업에게서 물건을 사냐는 거죠. 그게 이제 핵심적인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이제 뭐 몇 단위 얼마나 많이 살까 요거는 그렇게 지금 우리가 눈여겨서 볼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각 소비자들이 그냥 한 단위만 사든지 안 사든지 딱 그것만 구매를 결정을 한다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기아차, 현대차가 있을 때 기아차 한 대를 살지 뭐 현대차 한 대를 살지 그거를 결정하는 뭐 그런 문제랑 비슷한 거죠. 그리고 이제 두 개의 기업 A와 B가 존재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두 개가 존재하는데 소비자는 자신에게서 가장 큰 효용을 주는 기업에게서 구매를 하겠죠, 당연히. 그럼 중요한 건 이제 소비자의 효용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는 건데 먼저 이제 좀 간단한 버전의 호텔링 모형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약간 더 복잡해진 호텔링 모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모형에서는 소비자는 그냥 무조건 자기에게서 가장 가까운 기업에게서 구매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소비자 효용이 말하자면은
그냥 자신의 위치로부터 거리가 가까울수록 효용이 높은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요런 이 소비자 효용 자체가 굉장히 간단한 그런 형태의 모형에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는 기업이 어떤 위치에 자신의 뭐 이를테면 이 어떤 해변 위에 어디에 가게를 설치를 할까? 뭐 아이스크림을 팔든지 아니면 무슨 뭐 레모네이드를 팔든지 해변에서 그런 걸 팔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디에 이 해변 이에서 어느쯤에 위치를 하는 게 좋은지 그거를 생각할 때 우리가 보통 이런 위치 선정 게임 그래서 이 호텔링 모형에서 굉장히 간단한 버전의 호텔링 모형을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간단한 버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우리 가격 결정 우리가 이제 뭐 뭐였죠? 베르트랑 모형도 그렇고 크루는 모형도 그렇고 뭐 가격이든지 아니면은 뭐 수량이든지 그런 거를 결정을 하는 의사 결정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뭐 가격은 그냥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고 위치만 딱 선정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소비자들이 가장 자신에게서 가장 가까운 기업에게서 구매를 한다고 하면은 이 그림 한번 보죠. 그림 보면은 기업 A와 B가 각각 이렇게 위치해 있다고 해봐요. 그럼 기업 A가 여기 있고 기업 B가 여기 있을 때 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살 거냐면은 그냥 가장 가까운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A가 가까우니까 A에서 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A가 가까우니까 A에서 사고 여기 있는 사람들 B가 가까우니까 B에서 사고 그럼 요 지금 중요한 거는 요 경계 A와 B의 경계가 중요하겠죠. A와 B의 경계는 정확히 어떤 점이냐면은 A로부터의 거리와 B로부터의 거리가 동일한 지금 그림을 약간 잘못 그렸는지 A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의미상 지금 요 점은 뭐냐면은 A로부터의 거리와 B로부터의 거리가 동일한 그런 소비자예요. 그래서 요 소비자를 기점으로 왼쪽에선 전부 A에게서 구매하고 오른쪽에선 전부 B에게서 구매해요. 이 기업들이 이윤 극대화를 하고 싶은데 가격은 고정되어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뭐를 극대화하고 싶으냐면은 수요를 극대화하고 싶죠. 그러니까 더 최대한 가격은 정해져 있으니까 최대한 많이 팔면 팔수록 이윤이 높아질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위치해야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올까? 이게 요게 이제 기업의 의사결정, 이게 기업의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균형 요런 게임을 했을 때 균형은 어떻게 될까요? 이 이런 호텔링 모형 전에 본 분도 있을 테고 뭐 처음 보는 분도 있겠지만 여기서 균형은 어떻게 되냐면은 두 기업 모두 정 가운데 그러니까 0과 1 사이의 정 가운데니까 2분의 1이겠죠. 2분의 1에 딱 위치하는 것. A와 B가 둘 다 같은 곳에 이제 레모네이드 이 판매대나 뭐 아이스크림 판매대를 정 가운데 딱 위치를 하는 거예요. 요게 균형인데 왜냐면은 지금 이 그림만 봐도 딱 아시겠지만 이 가운데에서 점점 멀리 떨어질수록 자기에게서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어요. 어차피 이 A 입장에서 생각해 보죠. A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자기보다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다 나한테서 사는 거예요. 어차피 다 A한테서 사는 거예요. A의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다 A로부터 사. A가 조금 더 오른쪽으로 움직일수록 요 가운데 요 경계값이 조금씩 오른쪽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렇겠죠. A가 조금 움직이면은 이 경계값도 오른쪽으로 조금 움직여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A에게서 구매하는 전체 사람 수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A는 조금씩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싶어 하고 B는 조금씩 왼쪽으로 움직이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딱 중앙에서 이제 둘 다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그런 상태가 될 텐데 그게 정말 균형인지 확인을 해보려면은 우리가 거기서 조금 벗어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걸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이 정 가운데서 조금 벗어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A가 왼쪽으로 조금 움직였어요. 그러면은 원래 자기가 이제 정 가운데 있을 때는 절반의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고 있었는데 자기가 조금 더 왼쪽으로 움직이면은 이 B는 2분의 1에 있으니까 2분의 1보다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B에게서 사고 그리고 A와 B 사이에 있는 사람 중에 절반은 A에게서 사고 절반은 B에게서 사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A가 2분의 1보다 훨씬 더 적게 판매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 가운데서 조금 더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는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정 가운데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정 가운데에 위치하는 것이 이제 균형이 되겠죠. 두 기업 모두 정 가운데 2분의 1에 위치하는 것이 균형이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좀 간단한 호텔링 게임이에요. 이거는 뭐 보통 게임 이론 시간에도 보통 많이 얘기하는 그런 게임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이제 요거가 이제 또 재밌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요게 또 요 내용을 어떤 식으로 또 이해를 할 수 있냐면은 이 그냥 뭐 레모네이드를 팔고 요런 게 아니라 이 정치 정당들이 이제 가장 좌파를 자신의 강령을 할지 이제 가장 좌파 이데올로기를 자기 강령을 할지 우파 이데올로기를 자기 강령을 할지 자기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결정을 할지 이 사람들이 좌우에 이렇게 쭉 걸쳐서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이념적으로 혹은 어떤 정치적인 선호가 이 좌우에 걸쳐서 이렇게 쭉 분포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 A 정당과 B 정당이 어떤 정책을 취하는 것이 좋은지 어디에 위치하는 것이 좋은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정 가운데에 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소위 중위 투표자 정리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다운스라는 사람이 이 호텔링 모형을 그대로 이제 정치에 가져가서 이 정치 정당 간의 경쟁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책을 쓴 적이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이 중위 투표자 정리라는 게 이제 그런 개념이고 우리가 현실에서도 사실은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꽤 많은 경우에 그러한 경향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당들이 점점 가운데로 몰리는 중간으로 몰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 경쟁이 확실히 있다면은 확실히 그렇게 될 건데 이제 경쟁이 어떤 식으로든 이제 경쟁이 좀 정당 간의 경쟁이 좀 뒤틀리게 되면은 이제 어느 한쪽으로 정치적 이념이 좀 휩쓸리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요런 위치 선적 게임을 우리가 호텔링 모형에서 간단하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이거를 좀 더 복잡하게 만드는 방법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가격이 고정되어 있다고 하지 말고 가격을 이용해서 경쟁을 한다. 가격을 결정하는 그런 의사결정도 이 허용을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첫 번째 단계에서 이 기업들이 위치 선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 가격 경쟁을 한다. 이렇게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 그런 경쟁 모형을 고려를 하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서로에게서 가장 먼 곳에 위치하는 게 그러니까 A는 0에 위치하고 B는 1에 위치하는 것이 균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 경쟁이 없을 때와 가격 경쟁이 있을 때 그 위치 선정 게임의 결과가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위치 선정 게임이 재밌는 게 이런 부분이 재밌어요. 그래서 가격 경쟁이 있다면 최대한 차별화하는 것이 좋고 가격 경쟁이 없다면은 이제 최대한 차별화를 없애고 가장 가운데서 최대한 많은 수요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최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경쟁이 있다면은 최대한 서로에게서 멀리 떨어지려고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을 보고 싶은데, 그런 상황을 고려를 하고 싶은데, 이제 우리가 위치 선정 게임까지 다 고려하면은 그게 좀 약간 복잡하기도 하고 좀 번잡스러워서 일단 요 결과가 이 위치 선정 게임을 풀어보면은 그 균형이 이 최대 차별화를 최대화하는 것이 균형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둔 상태로 우리가 그냥 그 상황을 고려를 해볼게요. 그래서 A는 0에 있고 B는 기업 두 개 기업이 있는데 A는 0에 B는 1에 위치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냥 우리가 가격 경쟁만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가격 경쟁에서 우리가 이 수요를 어떻게 요 모형에서 이 호텔링 모형에서 우리가 수요를 어떻게 도출을 하고 그리고 가격 경쟁의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 경쟁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특히 이 호텔링 모형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제품 차별화라는 건데 그게 그냥 지리적인 거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취향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했어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의미를 좀 잘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효용을 이렇게 써볼 거예요. 소비자 I의 효용은
이렇게 A를 사느냐, A에게서 물건을 사느냐, B에게서 물건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효용이 다를 텐데 A에게서 물건을 사면은 일단 V라는 거는 이 물건, 이 제품 자체를 구매했을 때 느끼는 그냥 효용의 크기예요. 그 다음에 A에게서 샀으니까 가격을 지불했으니까 그 A만큼 PA는 이제 A의 가격이겠죠. 그래서 A의 가격만큼 이 디스 유틸리티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뒤에 있는 요 부분이 흥미로운 부분인데 요 XI가 뭐냐면은 XI는 소비자 I의 위치예요. 0과 1 선분이 있는데 그 선분상에 어디에 위치하는지 그 위치 자체를 지금 XI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T가 곱해져 있는데 이 T는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제품 차별화의 정도라고 하는데 요게 뭐 그냥 거리라면 이게 지리적인 거리라면은 요 T가 뭐냐면은 어떤 운송 비용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운송 비용 혹은 아니면은 우리가 뭐 어디 걸어가는 어디 뭐 슈퍼마켓에 가는데 가까운 슈퍼마켓에 가고 싶잖아요 웬만하면 근데 가까운 슈퍼마켓이 너무 비싸게 물건을 팔고 있으면은 좀 수고스럽더라도 좀 멀리 걸어갈 의향이 있겠죠. 하지만 운송 비용 혹은 걸어가는 비용이 혹은 뭐 차를 타고 가든 어떻게든 어디 그곳에 가는 비용이 너무 크다면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좀 비싸더라도 가까운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사겠죠. 이제 그런 개념들이 지금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물건을 샀을 때 효용과 거기까지 가는데 드는 비용 혹은 이제 이게 어떤 취향의 문제라고 한다면 내가 이 취향을 얼만큼 중요하게 느끼는지 그래서 그냥 어떤 사람들은 뭐 그냥 나는 어, 매운맛이든 순한맛이든 뭐 별 상관없어.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별 상관없어. 이런 사람들은 말하자면 요 T 값이 작은 거고 요 그냥 나는 무조건 얼어 죽어도 아메리카노. 네. 어쨌든 그러면은 그런 뭔가 굉장히 확고한 취향이 있는 사람은 이제 요 T 값이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 T 값이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진 않을 거고 여기서는 그런 식의 이제 요 호텔링 모형을 확장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건 고려하지 않을 거고 요 T 값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다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I가 붙어 있지 않죠. 이 subscript가 요 X에만 붙어 있고 T에는 I가 붙어 있지 않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제품 차별화 정도를 동일하게 느낀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B에서 물건을 사면은 PB B의 가격을 내고 그리고 이 B의 위치가 지금 1에 있어요. 그래서 그 B의 위치로부터 내 위치까지의 거리 그게 1-x1 1-x1이죠. 그래서 요거가 요 지금 B까지의 거리예요. 그래서 A와 B의 차이를 보면은 뭐 요 앞에 부분은 뭐 거의 동일하지만 뒤에서는 이제 내 위치에서 A는 어디 있죠? 0에 있고 B는 1에 있으니까 0까지 가는 거리랑 1까지 가는 거리, 그 거리 각각이 여기 이렇게 일종의 운송 비용 혹은 차별화 정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비자 효용을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소비자 효용을 잘 정의하고 나면은 우리가 여기서부터 수요 함수를 도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 효용을 잘 정의하면 우리는 거의 항상 수요 함수를 도출할 수 있는데 어떻게 도출하죠? 효용 극대화,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를 통해서 수요 함수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A가 B보다 크다면 A에게서 구매를 하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정의한 요 효용값, 요것만 잘 비교를 해보면은, 누가 어디서 물건을 사는지 잘 알 수 있는데, 지금 딱 보면은, 요 가격은 모두에게 동일해요. 가격은 모두에게 동일하고, 뭐 다른 것들 다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 거리만 중요해요. 그 거리상, 이 어떤 사람이 이 왼쪽에서 사나 오른쪽에서 사나 동일하다고 느끼는 효용이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 소비자의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A에게서 구매를 하고 그 소비자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B에게서 구매를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가격은 모두에게 다 동일하고 중요한 거는 지금 위치만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 어디서 사는지를 보려면은 그냥 위치만 보면 돼. 그래서 요 딱 이 무차별하다 그러죠. 이 A에서 사는 것과 B에서 사는 게 indifferent한 그 사람
기준으로 왼쪽은 다 A에게서 구매, 오른쪽은 다 B에게서 구매. 그러면 우리가 수요 함수를 도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요 지금 무차별한 소비자, indifferent한 소비자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무차별한 소비자가 여기에 있다면은 요 사람 왼쪽에서는 전부 다 A에게서 구매하고 오른쪽에서는 전부 다 B에게서 구매를 한다. 요 지금 무차별한 이 인디프런트한 소비자는 어떻게 찾을 수 우리가 그 소비자를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은 그냥 두 효용이 같다라고 하고서 그 X의 위치를 찾으면 되겠죠. 요 왼쪽에는 A에서 샀을 때의 효용, 요 오른쪽에는 B에서 샀을 때의 효용이죠. 이렇게 이거를 이 두 개가 같다라고 하고서 요 방정식을 풀어서 X에 대해서 표현을 해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걸 잘 보면은 2분의 1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어떤 가격 차이가 있는데 이 가격 차이가 없다면 정확히 XI가 2분의 1이겠죠. 그러니까 절반의 소비자는 A에게서 구매하고 절반의 소비자는 B에게서 구매하는 그런 형태 그런 모양새가 되겠죠. 그래서 수요함수를 써보면은 수요함수는 A에게서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해 보면은 요 X의 위치를 알고 있고 요 X에서 0까지 여기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하니까 그냥 이 거리가 우리가 지금 0과 1 사이에 소비자들이 균등하게 분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XI보다 왼쪽에 몇 명이 있는지를 따져보려면은 그냥 XI부터 0까지의 거리를 재면 돼요. 소비자들이 이 위에 균등하게 분포해 있기 때문에 XI로부터 0까지의 거리를 재면은 그것이 곧 소비자의 어떤 매스, 어떤 양이랄까요, 크기랄까요,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곧 바로 XI 그 자체죠. 그러니까 이 XI 그 자체가 이 A의 수요가 되고요. 그럼 B의 수요는 뭐냐? B의 수요, 기업 B의 수요는 1에서 그 XI만큼을 빼면 되겠죠. 1에서 XI만큼을 빼면은 그 값이 이렇게 나오는데 요 지금 DA랑 DB를 비교를 해보면은 대칭적이에요. 2분의 1에서 가격 차이를 빼는 건데 가격 차이를 빼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B 같은 경우는 DB 같은 경우는 PB가 올라가면은 줄어들고 PA가 올라가면은 증가하는 그런 형태. 요 지금 DA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반대죠. PA가 A의 가격이 증가하면은 그 수요가 줄어들고 B의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 수요가 증가하죠. 그런 형태로 우리가 수요함수를 도출했습니다. 수요함수를 도출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냥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비슷하게 하면 돼요. 우리 이제 수요함수 도출했으니까 이제 기업에 대해서 이제 루즈 엔드를 이제 우리가 다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요 가정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한계 생산 비용이 C다라고 가정을 하고서 이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우리가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A 기업의 이윤함수를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요게 DA 그러니까 A 기업의 수요 그다음에 요게 소위 프라이스 코스트 마진이라고 우리가 계속 불러온 그거죠. 이제 마진인데 이게 PA에서 한계 생산 비용을 뺀 그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곱하기 마진 이렇게 형태로 이윤 함수를 쓰고 이걸 극대화를 하면은 A가 이제 B가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PA를 결정을 해서 요 이윤을 극대화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극대화하죠? 미분에서 1개 조건을 도출을 해서 그게 0이라고 그러니까 1개 도함수를 찾아서 그 1차 도함수가 0이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1개 조건이죠. 2개 조건도 만족이 된다는 것도 PA로 다시 한번 미분을 해보면 2개 조건도 만족이 된다는 거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요 식 자체를 이제 정리를 하면은 요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요게 뭐냐면은 이 기업 A의 최적 반응 함수 그러니까 기업 B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지 기업 B가 어떻게 가격을 매기는지에 따라서 기업 A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게 좋은지 어떤 가격을 매기는 게 좋은지를 보여주는 최적 반응 함수죠.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요 지금 요 파란 선이 A의 최적 반응 함수예요. 그래서 기업 B가 가격을 높일수록 기업 A도 같이 가격을 높이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 기울기는 2분의 1이에요. 요 기울기 지금 위에 요 A의 최적 반응 함수 보이죠? 여기서 기울기는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상향하지만 기울기가 2분의 1인, 그러니까 정확히 동일하게 기업 B가 가격을 높이는 것만큼 정확히 동일한 만큼 가격을 높이는 게 최적이 아니라 그거보다는 좀 덜 높이는 게 최적이죠. 일단 상대방이 기업을 높이면은 일단 내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 수요가 증가한 만큼 나는 그 사람들에게서 더 높은 가격을 매겨서 더 많은 이윤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약에 그냥 상대방이 가격을 높인 만큼 동일하게 가격을 높인다면은 내 수요는 증가하지 않을 거예요. 그거는 내가 또 바라는 바가 아니죠. 나는 내 수요와 그 각각의 사람들이 내는 각각의 사람들로부터 얻는 마진, 그 두 개를 동시에 높이고 싶은 거예요. 다시 요 이윤 함수 다시 한번 볼게요. 이윤은 이 수요랑 마진의 곱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나는 수요와 마진을 동시에 높이고 싶어요. 그게 이제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몇 번 설명드린 적 있는데 제가 marginal effect, 뭐 infra marginal effect 이런 거 몇 번 설명드린 적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marginal effect랑 infra marginal effect를 다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격을 조금 높이면은 수요가 조금 줄어들 텐데 그게 이제 marginal effect인데 그거 내가 가격을 높여서 좋은 점은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마진이 조금 더 높아진다는 거, 그게 이제 장점인 반면에 단점은 더 적은 사람들이 물건을 산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상대방이 가격을 높이면은 나도 가격을 높이지만 상대방이 가격을 높인 정확히 그만큼 높이는 게 아니라 그거의 절반만큼만 가격을 높여서 이렇게 기울기가 2분의 1인 형태로 이렇게 best response function 최적 반응 함수가 나옵니다. 기업 B에 대해서도 우리가 동일한 분석을 할 수 있는데 모든 게 대칭적이기 때문에 이 주황색 선처럼 이렇게 대칭적인 최적 반응 함수를 도출할 수가 있을 거예요. 모든 게 대칭적이기 때문에 이 두 최적 반응 함수는 45도 선 위에서 만날 것이고 그리고 그 45도 선 위에서 만나는 그 내시 균형은 동일한 가격이겠죠. 그래서 PA랑 PB가 모두 다 T 플러스 C일 것이에요. 우리가 이걸 요 두 반응 함수를 도출을 한 다음에 요 두 식을 연립해 가지고 요 연립 방정식을 풀어서 우리가 이 t 플러스 c라는 이 균형 가격을 계산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어차피 45도 선에서 만나서 PA와 PB가 같아질 것이라는 걸 예측을 하고 그냥 여기서 PA랑 PB가 같다. PA랑 PB가 같다. 그래서 요걸 지워버리고 그냥 요 식 자체를 풀어서 그냥 PA가 T 플러스 C네 이렇게 해버려도 돼요. 이걸 보면은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일단 여기 적혀 있는 거 한번 봅시다. 상대가 가격을 올리면 나도 올리고 내리면 나도 내리는 것이 최적이다. 그리고 꾸르노 모형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이 최적 반응 함수의 형태가 좀 다른데 꾸르노 모형 같은 경우는 우하향하는 최적 반응 함수를 우리가 찾았었어요. 꾸르노 모형에서는 우하향하는 최적 반응 함수를 찾았었는데 요 가격 경쟁에서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반응 함수 최적 반응 함수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상대가 가격을 올리면 나도 가격을 올리고 내리면 나도 내리는 요게 좋고 꾸르노 모형에서는 상대가 더 많이 생산하면 나는 생산을 줄이는 것이 최적이고 그래서 꾸르노 모형이랑 이렇게 꾸르노 모형 생산 수량 결정하는 건데 수량 경쟁 모형이랑 이제 가격 경쟁 모형이 이 어떤 게임의 전략상 뭔가 굉장히 다른 점이 있다는 거 그거를 이제 한번 짚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균형 가격 자체를 보면은 이 균형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뭔지 여기에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코스트, 하나는 T인데 이 T가 뭐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였죠? T라는 거는 이 제품 차별화 정도예요. 그래서 소비자 아의 효용을 이렇게 적었었는데 이 T가 뭐였냐면은 제품 차별화 정도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운송 비용 같은 거. 그래서 운송 비용이 크면은 경쟁이 완화되고 그러니까 뭐 걸어가는 게 너무 귀찮으면은 이제 최대한 가까운 슈퍼마켓에 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거리 자체가 굉장히 이 경쟁을 완화하는 그런 요소가 될 것이고 그 정도가 점점 강할수록 그러니까 운송 비용이 클수록 이, 이 경쟁은 완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상승하겠죠. 그래서 더 많이 차별화되어 있을수록 혹은 이 운송 비용이 더 클수록 경쟁이 약화되고 가격은 상승한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요 균형 가격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윤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균형 가격 T 플러스 C가 균형 가격이었고 두 개의 기업이 절반 절반 소비자를 시장을 장악을 하죠. 그렇죠? 균형에서 지금 절반 절반 시장을 장악을 했기 때문에 수요는 2분의 1이죠. 각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수요는 2분의 1이기 때문에 가격 곱하기 수요해서 이게 오타네요 또. 가격 곱하기 수요를 하면 안 되죠. 이 가격 곱하기 가격 마진 곱하기 수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T-C가 돼요. T-C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오타가 났어요. 그래서 어쨌든 아니죠. 균형 가격에서 이 T 플러스 C가 됐고,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또 헷갈렸어. 균형 가격이 T 플러스 C니까 마진은 얼마죠? T죠. 마진은 그냥 T예요. 그래서 T 플러스 C에서 C를 빼니까 그냥 마진 자체는 C고, 마진 자체는 T고, 그렇기 때문에 EU는 그냥 2분의 T가 되겠습니다. EU는 2분의 T예요. 제가 여기 지금 오타를 냈는데 제가 지금 실수를 했으니까 요거는 수정을 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계산하냐? 소비자 잉여는 그냥 요 효용, 이게 지금 소비자 효용인데 소비자 효용을 다 더하면 돼요. 소비자 효용을 다 더하면 되는데 지금 소비자들이 요 x가 다 다른데 요거를 일단 A의 소비자만 고려를 해서 0부터 2분의 1까지 다 그거를 적분을 한 다음에 그거를 두 배를 해서, 왜냐면은 이제 절반의 소비자는 A에게서 사고 절반의 소비자는 B에게서 사는데 그 각각이 지금 대칭적이기 때문에 일단 A에게서 사는 소비자의 소비자 잉여만 계산을 한 다음에 그거에 두 배를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이 V 빼기 PA는 뭐 X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그냥 숫자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그대로 나올 수 있고, 그대로 나와서 지금 0부터 2분의 1까지 다 더한 거니까 2분의 1, 그 양이 0부터 2분의 1까지 적분하면은 그게 2분의 1이죠. 2분의 1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뒤에 있는 이 x 부분은 우리가 적분을 해야 되는데 x를 적분하면은 2분의 x 제곱이죠. 2분의 x 제곱인데 2분의 x 제곱을 0부터 2분의 1까지 적분을 할 건데 0은 그냥 뭐 0은 없어질 거죠. 그래서 뒤에 남는 거는 2분의 1 제곱 나누기 2 이 부분만 남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다 요거는 그냥 다 계산을 하면 되죠. 요거 다 계산을 해보니까 결국 뭐가 나왔다? V 빼기 C 빼기 9T 나누기 8. 요게 이제 소비자 잉여죠. 이 소비자 잉여까지 계산을 한 다음에는 우리가 뭐도 계산할 수 있죠? 소비자 잉여 계산한 다음에는 우리가 사회 사회 후생도 계산할 수 있는데, 사회 후생은 이제 소비자 잉여에다가 이제 이윤을 더하면 되겠죠. 이윤이 뭐였냐면은, 아이고, 이윤이 지금 T였어요. 지금 오타죠. 이윤이 각각의 기업이 2분의 1 T씩 얻었으니까 둘이 합치면은 이윤이 T예요. 그래서 여기 소비자 잉여에다가 T를 더하면은 그게 곧 사회 후생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T를 더하면은 V 빼기 C 빼기 8분의 T, 그게 이제 사회 후생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V 빼기 C 빼기 8분의 T, 그게 사회 후생이 됩니다. 자, 이제 호텔링 모형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스타켈버그 모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타켈버그 모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순차적으로 기업들이 의사결정을 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 여러 가지 버전이 존재할 수 있어요. 뭐 그래서 수량 경쟁을 할 수 있고 가격 경쟁을 할 수도 있고, 뭐 기업이 뭐 여러 개일 수도 있고 뭐 두 개만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지금 꾸르노 버전, 그러니까 수량 경쟁 버전, 그리고 특히 이제 기업이 딱 두 개 있는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기업이 경쟁을 하는데 한 개 생산 비용은 C로 동일하다라고 할 거고, A 기업이 먼저 생산량을 결정을 하고 B 기업이 A 기업의 결정을 관찰한 후에 생산량을 결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각각 생산량이 시장에 풀리고 생산된 제품들이 이제 재화들이 이제 시장에 풀리고 가격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그 형성된 시장 가격에 하에서 이제 물건들을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꾸르노랑 되게 비슷한데 다른 점은 이제 기업들이 동시에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차 게임의 균형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역진귀납법을 사용을 하는데요. Backward Induction, 역진귀납법을 사용을 하는데 요 그래서 어떤 균형을 찾는 거냐면 이제 부분 게임 완전 균형, sub game perfect Nash equilibrium이라는 걸 찾는 건데 이제 가장 마지막 단계부터 우리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이제 역진귀납법이죠. Backward Induction은 가장 마지막 단계의 게임으로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제 각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한다라고 가정을 하고서 이제 그 효용 극대화하는 선택지가 뭔지 그거를 찾아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가 부분 게임 완전 균형을 찾을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가장 마지막 단계 이제 소비자들이 효용 극대화를 할 텐데 그 효용 극대화를 해서 우리가 수요 함수를 도출했어요. 우리가 역수요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꾸르노 모형 할 때 봤던 그 역수요 함수 그대로예요. 그래서 요 Q를 D라고 하고 이 P랑 자리를 바꾸면은 그게 수요함수고 Q를 이제 마치 이 그러니까 생산량을 어, 어떤 독립변수 그리고 이제 P 이 가격을 또 어떤 종속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은 이게 역수요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역수요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 large Q는 보다 전체 생산량인데 전체 생산량은 QA 더하기 QB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 B가 이윤 극대화를 하는 거를 한번 또 생각을 해보자. 기업 B가 이윤 극대화하는 걸 먼저 생각을 한 이유는 기업 B가 더 나중에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역진귀납법을 쓰기 위해서는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시작해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기업 B가 나중에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먼저 고려를 할 거예요. 먼저 고려를 해서 이윤극대화를 이렇게 합니다. 이윤극대화를 하는 건 전에 꾸르노 모형에서 해봤으니까 간단하게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개 조건 도출하면은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적 반응 함수, 기업 B의 최적 반응 함수 이렇게 생겼죠. 이걸 보면은 앞서 봤던 이제 호텔링 모형이랑 좀 되게 차이점이 보이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여기서 이 QA 앞에 이 개수가 음수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A가 더 많이 생산하면 B는 더 적게 생산하는 것이 최적이다. 이제 말하자면은 이 가격과 수량의 어떤 특성들이 달라서 가격 경쟁에서는 그 가격 상대가 가격을 높이면 나도 가격을 높이는 게 좋은 그런 식으로 경쟁이 이루어진다면은 요 수량 경쟁에서는 상대가 수량을 높이면은 나는 수량을 낮추는 게 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게임 이론에서는 어떤 전략적 보완성과 전략적 대체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여기서는 지금 전략적 대체성이 있는 거고요. 가격 경쟁 같은 경우는 전략적 보완성이 있는 겁니다. 그거는 뭐 이제 게임 이론이나 그런 뭐 산업 조직론이나 이런 수업에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하시도록 하고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B의 의사결정 이윤극대화 문제를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기업 A의 이윤극대화 가장 첫 번째 단계의 문제죠. 그래서 기업 A의 이윤극대화 문제를 볼 건데 어, 기업 A의 이윤식 자체는 기업 B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대칭적인 문제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은 뭐냐면은 여기 지금 기업 B의 최적 반응 함수를 고려를 해서 기업 A가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꾸르노 모형을 풀 때는 그냥 상대방의 의사결정은 그냥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거는 어떤 컨스턴트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영향을 미치지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가 그거를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어떤 그냥 주어진 숫자로 그냥 받아들이고 의사결정을 했다라면 여기서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는 기업 A가 기업 B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기업 A가 더 많이 생산하면은 기업 B가 그것을 보고 자신의 생산량을 줄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A가 의사결정을 할 때 기업 B가 어떻게 반응을 할지를 고려를 해가지고 기업 A가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반응을 고려를 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를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업 A의 목적 함수 자체는 기업 B와 동일하게 생겼지만 대칭적으로 생겼지만 지금 기업 A는 기업 B의 반응을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식 풀면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죠? 그냥 요 QB를 요 자리에 그냥 딱 집어넣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래서 기업 A의 이윤 극대화 문제를 이렇게 unconstrained maximization 문제로 다시 이 constrained maximization 문제를 unconstrained maximization 문제로 다시 바꿔서 써본 거예요. 요 식을 잘 보면은 지금 요 2분의 1 들어있는 요 부분 빼고 나머지를 보면은 1 빼기 QA 빼기 C예요. 2분의 1 위에 붙어있는 애도 1 빼기 QA 빼기 C예요. 그래서 결국 요 괄호 안에 있는 애는 뭐다? 2분의 1 빼기 QA 빼기 C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윤 극대화를 해보면 이게 요게 지금 요 괄호 안에 있는 숫자가 안에 있는 게 뭐라고 했냐면은 2분의 1 빼기 QA 빼기 C인데 그거를 놓고서 이윤 극대화하기 위해서 1개 조건 도출해 보면은 이제 1 빼기 QA 빼기 C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애 또 미분해서 이렇게 더해주면은 이제 요게 요 부분이 또 나오겠죠. 그래서 빼기 QA 그래서 요 식을 풀면은 QA가 나올 것이고요. 이 스타켈버그 모형의 균형 생산량. 그러니까 먼저 스타켈버그 리더라고 해요. 우리가 스타켈버그 리더라고 하는데 먼저 의사결정을 하는 그 기업의 생산량이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 두 번째 스타켈버그 팔로워라고 하는데 스타켈버그 팔로워의 생산량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딱 보면은 일단 비대칭적이 되죠. 기업 A가 많이 생산하고 그래서 기업 B는 그걸 보고서 상대적으로 덜 생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균형 가격은 이제 요 QA, QB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면은 균형 가격이 이렇게 나오고 균형 이윤도 우리가 A와 B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꾸르노와 스타켈버그를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요 순차 게임과 그냥 동시 의사결정하는 그런 게임의 차이점 그거의 효과가 뭔지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시장에서 이 리더십이랄까요? 그런 게 형성이 됐을 때 과연 그 리더십의 효과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걸 지금 이 꾸르노 모형과 스타켈버그 모형을 비교함으로써 그 리더십의 효과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더십의 효과가 뭔지 한번 봅시다. 일단 리더십의 효과는 리더가 생산을 더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 꾸르노 모형에서의 요 생산량을 보면은 이 3분의 1 빼기 C였는데 이 스타켈버그에서는 2분의 1 빼기 C예요. 그래서 리더가 꾸르노 모형에서의 꾸르노 모형에서의 개별 기업의 생산보다 더 많이 생산하게 돼요. 그래서 애초에 내가 더 많이 생산하면은 상대방이 더 적게 생산을 할 걸 알기 때문에 나는 그냥 딱 많이 생산을 해버려요. 그러면 상대방이 알아서 생산을 줄여서 내가 그냥 물건을 더 많이 팔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더에게 일단 좋은 점이 있어요. 이 리더십이 있으면 리더가 일단 좀 좋은 혜택을 받습니다. 가격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가격은 지금 꾸르노 모형에서는 3분의 1 더하기 2C였고 이 스타켈버그 모형에서는 4분의 1 더하기 3C였는데 지금 요 C 때문에 가격이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은지 그게 좀 약간 불확실한데 그럴 때 뭘 보면은 이게 좀 더 분명해지냐면은 생산량을 비교를 하면 돼요. 생산량을 비교를 해보면은 이 생산량이 어떻죠? 이 스타켈버그 모형 같은 경우는 이게 두 개 더해 보면은 4분의 3 곱하기 1 빼기 C. 요거 같은 경우는 이 꾸르노 모형 같은 경우는 요거 두 배 해보면은 3분의 2 1 빼기 C. 그러니까 생산량이 지금 스타켈버그 모형에서 생산량이 더 많은 거예요. 4분의 3이 3분의 2보다 크니까. 그래서 스타켈버그에서 생산량 자체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선도 기업 리더가 그냥 알아서 먼저 생산을 더 많이 해버렸기 때문에 일단 생산량 자체는 더 많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더 낮아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윤 부분 보면은 이윤은 어떻게 되죠? 이윤은 지금 선도 기업의 이윤이 8분의 1 빼기 C의 제곱 근데 꾸르노 모형에서 9분의 1 빼기 C의 제곱 그러니까 선도 기업의 이윤은 증가하고 그리고 팔로워 같은 경우는 16분의 1 빼기 C의 제곱
이 후속 기업 뭐라 그러죠? 어쨌든 이 팔로워의 이유는 줄어듭니다. 자, 이제 이게 이제 리더십의 효과를 보는 한 가지 방법이고, 물론 이제 스타켈버그 모형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버전이 있다고 했잖아요. 벨트랑 버전도 있고 뭐 호텔링 버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따라서 이 리더십의 효과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시장 경쟁의 효과, 시장 경쟁에서 어떤 환경이 조금 바뀌었을 때 이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도 다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모형들을 비교하고 이름으로써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 이런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